나르시시스트,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포식자. 현대 심리학이 놓치고 있는 것대로는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세상의 중심인 듯 매혹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카리스마에 우리는 순식간에 끌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머물수록 나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영혼은 조금씩 잠식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화려한 독초 곁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작은 들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복잡하고도 파괴적인 인간 유형,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상처,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심리학계는 지난 수십 년간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을 탐구해왔습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자아, 어린 시절의 상처, 방어기제 등 복잡한 심리적 역동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계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그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바로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상처와 파괴를 가져오는지는 오랫동안 외면해왔습니다. 마치 암세포의 발생 원인과 성장 과정은 현미경으로 상세히 들여다보면서도 암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실제적인 고통과 삶의 붕괴는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은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 아래 나르시시스트의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들이 낳는 결과에 대해 침묵해왔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곧 그들을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공백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폭력이나 일반적인 학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매우 교묘하고 정신을 파고드는 학대의 형태를 명명하기 위한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설명할 언어조차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계 내부에서는 나르시시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조차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임상 현장의 상담가나 치료사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내면을 방어기제로 감춘 취약한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 치료실을 찾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학계의 연구자들은 실험실이나 연구 환경 속에서 만나는 나르시시스트들의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를 과대하고 오만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은 별개의 유형이 아닙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 안에 존재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한없이 거만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동하다가도 위기가 닥치고 자신의 초라한 실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면 누구보다 취약하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이는 마치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조명을 받는 슈퍼스타였다가 무대 뒤에서는 분장과 의상을 벗은 평범하고 불안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배우와도 같습니다. 이렇듯 학계와 임상 현장 사이의 깊은 간극과 소통 부재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틈을 타 온라인 세상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짜 전문가와 피해자 정체성의 범람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사람들의 관심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 분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 학위를 가졌지만 실제 나르시시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임상 경험은 전무한 채 자신을 전문가라 칭하며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고통을 이용해 세미나와 상담을 팔며 이익을 취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칭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 배우자, 부모, 이웃을 멋대로 나르시시스트라고 진단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으니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치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진단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저 성격 나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누구도 던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것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정체성이 됩니다. 피해자 정체성은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세상 모든 일을 설명하는 만능 열쇠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르시시스트 때문이야 라는 설명은 매우 편리하고 강력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라는 사실은 자신이 천사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유독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착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표적이 된 거야 라는 식의 자기 미화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나는 특별한 피해자라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과시, 즉 은밀한 나르시시즘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상황 속에서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학계는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온라인은 사기꾼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늪에 빠져 수년 혹은 수십 년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한 전문가는 충격적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상한 낌새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으면 신속하게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관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깊은 내면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명입니다.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주된 피해자들은 동일한 종류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경험, 마치 전쟁 후의 폐허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서로의 눈빛만 봐도 깊은 상처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들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결핍과 상처를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이해와 수용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나의 소울메이트야. 이 강렬한 합일의 감각은 마치 마약과도 같아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가장 깊은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명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라며 이상화의 단계를 통해 완벽한 사랑을 시뮬레이션해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는 그 사람의 모든 단점을 제거한 이상적인 모습을 비춰주며 처음으로 자기애를 느끼게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와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파우스트적 계약을 맺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책임져 줄게.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책임질 필요 없어. 나는 너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어줄 거야. 그 대가로 너는 너의 판단을 멈추고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나에게만 의존해야 해. 이것은 실존적 불안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점차 피해자는 현실과 단절된 환상의 공간에 갇히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완전히 중독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강렬하고 드라마틱하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이지만 밋밋한 관계와 달리 그들은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피해자는 이 강렬한 감정의 기복 자체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또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는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면도칼로 자신의 팔을 긋는 사람처럼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인간 면도칼을 이용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상처 입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스위스 군용칼처럼 피해자의 어떤 욕구든 사랑, 안정, 드라마, 자기 파괴, 정확하게 맞춰 충족시켜줍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기과시, 피상적인 성공의 찬양, 끊임없는 경쟁과 타인과의 비교. 이런 문화 속에서 공감 능력과 겸손함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뻔뻔함, 자기중심성,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성공하려는 야망이 능력으로 포장됩니다. 한때는 정신병리로 여겨졌던 나르시시즘이 이제는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적응 전략으로까지 이야기됩니다. 한 유명 과학 잡지의 표지에는 부모들이여 자녀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워라라는 문구가 실릴 정도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거대한 부와 명성을 쌓은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 총수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그의 성공 신화 뒤에는 무자비한 결정과 희생된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당신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치료? 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고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공을 거뒀으며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졌소.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이오. 그의 말은 적어도 이 사회의 기준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직하고 공감 능력 뛰어나며 타인을 배려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느끼며 병들어갑니다. 지난 40년간 젊은 층의 우울증 발병률은 50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악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심리학은 악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마의 신사람이라는 고대의 표현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짓 자아에 지배당하는 나르시시스트 현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언어 체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헌, 예를 들어 성경의 특정 구절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와 놀랍도록 유사한 인물 유형,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교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문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단죄하기보다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실용적인 조언을 합니다. 그들과 엮이면 너의 삶이 파괴될 것이니 피하라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이 수천 년간 인류가 쌓아온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법은 이런 교묘한 정신적 학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법은 증거에 기반하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서서히 파괴하고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행위는 법정의 증거로 제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라는 고통스러운 진술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르시시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지식이 단순히 흥미로운 교양을 넘어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빛에 현혹되기보다 그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빛의 그늘 아래 시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